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콜로라도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8살 때 토트넘 아카데미에 들어갔고 20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을 같은 벤치 안에서 함께했던 코치였습니다. 콜로라도 감독직을 맡기 전 그가 남긴 이야기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소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손흥민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선수를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왜 그곳에 서게 됐는지, 경기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전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장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카메라가 놓이고 책상 위에는 물 한 병이 준비됩니다. 감독이 자리에 앉으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날도 겉으로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인물의 이름은 한국 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콜로라도 래피즈의 2026년 새로운 감독 매트 웰스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37살, 메이저리그 사커, 즉 미국과 캐나다 프로축구 무대 전체에서 세 번째로 어린 감독입니다. 그는 2025년 12월 크리스 아마스 감독의 뒤를 이어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젊은 감독의 성공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그의 경력서 가장 위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한 사람의 이전 소속이 예상 바뀔 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트 웰스의 직전 소속은 바로 토트넘 캡스퍼 1군 코칭 스태프였습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보낸 시간은 약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함께 했는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기자회견장에서 잠시 말을 고르던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매트 웰스는 8살의 나이에 토트넘 아카데미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0살까지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살부터 20살까지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선수로서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토트넘 어린 선수들을 지도했고 이후 잉글랜드와 벨기에 여러 구단을 거치며 성인 무대 코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다시 토트넘 1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손흥민과 같은 시간을 보낸 시기입니다. 토트넘 지도자 생활 초반에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1군을 이끌었고 이후에는 안지 포스테코글루와 토마스 프랑크 체제에서도 함께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들을 이 사람은 벤치 안쪽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매트 웰스의 직책은 수석 코치였습니다. 감독 바로 옆에서 훈련 계획을 만들고 상대 분석을 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그 시기에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들어올린 마지막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우승 사진 속에는 보통 트로피를 든 주장과 선수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함께 만든 스태프들도 같은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매트 웰스 역시 그 장면 속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토트넘을 떠난다고 밝혔을 때 그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 클럽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선택 이후 그는 유럽의 다른 팀이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앞두고 그가 직접 밝힌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기 전 많은 사람들은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 역시 같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채용 공고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이 어떤지, 업무 수준은 어떤지 묻는 전화 한 통이 때로는 선택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매트 웰스 역시 그런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건 사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콜로라도 감독직을 수락하던 무렵, 그러니까 2025년 12월 웰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손흥민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며 감독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흥민에게서 MLS에서 직접 뛰어본 경험에 관해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리그의 경기 수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현지 리그 공식 매체가 웰스의 부임 소식을 전하던 당시 공개한 내용입니다. 아직 이번 경기가 열리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장을 순서대로 다시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두고 상대팀 감독이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그 반대였습니다. 유럽에서 쌓아온 경력을 뒤로하고 미국 무대로 향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경험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담았던 팀을 떠나는 웰스에게 새로운 리그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준 사람이 손흥민이었던 겁니다. 웰스는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목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MLS 컵을 차지하기 위해 왔으며 그것이 자신의 목표이자 야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짧고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스콧 파커 밑에서 2차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경험했던 코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목표를 낮추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장에는 이 사람의 경력과 별개로 고려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형이었습니다. 콜로라도의 홈구장은 덴버 커머스 시티에 위치한 딕스 스포팅 굿즈 파크입니다. 해발 고도는 약 1600m, MLS 정규리그 경기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600m라는 숫자만 보고 크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높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국제 경기 1500여 경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분석에서는 고도가 1000m 상승할 때마다 홈팀 쪽으로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회 기록에서는 원정팀이 경기 중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5%에서 10%까지 감소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계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을 오르는 몸입니다. 고도가 만드는 차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똑같은 90분의 경기를 전혀 다른 90분으로 바꿔놓습니다. 콜로라도는 이런 환경을 경기 방식에도 활용합니다.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상대의 체력을 계속 소모시키면서 경기 후반에는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월드컵 일정으로 인해 리그가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시즌이었습니다. 시즌이 중간에서 두 부분으로 갈라진 셈입니다. 손흥민은 그 기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주장으로 자신의 4번째 월드컵에 출전한 뒤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나이는 34살입니다. 부상 관련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운동량보다 갑작스러운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살의 선수가 월드컵을 치른 뒤 리그 일정에 복귀하고 곧바로 고지대 원정까지 소화하는 일정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반대편 벤치에 앉아있던 매트 웰스는 이런 조건들을 알고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웰스는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에 별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를 지벨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부임 당시 웰스는 팀이 경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며 경기장에 들어설 때 강한 승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강조점도 있었습니다. 프레싱과 빌드업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발만 걸친 채로는 결국 겉모습만 따라할 뿐 그 축구에 완전히 몰입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프레싱은 공을 소유한 상대를 여러 선수가 함께 압박하는 방식이고 빌드업은 수비 지역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으로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두 방식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축구 색깔을 분명하게 가진 감독이 특정 선수 한 명을 위해 따로 대비한다는 것은 결국 원래 구상했던 계획에서 일부를 조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유독 한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만큼이나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보면 그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선수 때문에 자신의 전술에 빈자리를 만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낸 마지막 2시즌을 매일 훈련장에서 직접 지켜본 인물입니다.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어떤 위치를 선택하는지까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손흥민을 상대하기 위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 자체만으로도 선수에 대한 평가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가 이미 그 선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웰스는 기자회견장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는 물병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상대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웰스 감독은 잠시 미소를 보인 뒤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거의 3년 동안 매일 가까이에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장뿐만 아니라 라커룸과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반대편 벤치에서 손흥민을 바라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선수를 전혀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는 경험이 특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은 경기 준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제어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웰스의 대답이 조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부임하면서 팀이 모든 경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강조했고 그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기존 구상에서 일부를 내려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선수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계획의 일부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이런 선택까지 해야 할 정도의 상대는 리그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을 상대하는 기분이 어땠느냐는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웰스는 경기 전에 손흥민과 인사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다가와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웰스가 보기에 손흥민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34살의 선수가 그런 수준으로 계속 뛰는 것은 단순한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태도의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그 모습을 거의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하루도 빠짐없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질문받지 않았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신이 MLS로 향한 이유 가운데 손흥민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 취재진 사이에서도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보통 상대 선수에 대한 칭찬은 기자회견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날 웰스가 사용한 표현은 단순한 의례적인 칭찬과는 달랐습니다.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마지막 두 시즌을 매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MLS로 이동할지를 고민하면서 손흥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사람, 그리고 이날 상대편에서 손흥민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 이 모든 역할이 한 사람에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기자회견장에서 나왔을 때 웰스가 잠시 말을 고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서 그 질문에 답해야 할지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선수의 영향력을 상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선수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은 손흥민을 상대했던 감독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오랫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기력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1600m에 이르는 고도, 2달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는 시즌 일정, 34살이라는 나이, 이 조건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다음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아닙니다. 경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원정 경기 사이의 회복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짧은 기간에 갑작스럽게 많은 활동량이 몰리는 상황을 피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관리가 앞으로 몇 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오랫동안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도 바로 그 숫자들입니다.